그때는. 그때 당시에 매출이 얼마 하셨나요?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한 30% 남았거든요. 한 그릇 팔면 사실 적자 볼 때가 더 많아요. 정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두 그릇도 시켜주시고 세 그릇도 시켜주시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뭐 여러 가지 가맹비라던가 이런 걸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점주들은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프랜차이즈에서 돈 많이 버는 분을 일단 봤어요. 유영님은 만약에 부모님한테 그런 거를 차려줄 수가 있다면 풀 오토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익률 개념에서 접근하는 건 되게 좋은 방식이긴 한데 장사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스도 완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이 하고 가게 매장 테이블 사이즈부터 그냥 간판까지 그냥 간판도 처음에 첫 달 매출이 8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에서 연매출 10억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잘 파는 사람들의 이호영 대표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이 어떻게 연매출 10억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지 그 노하우와 예전에 강남 1위 배달 매장에서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셨는데 그것을 접고 현재는 홀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이유, 그리고 또 홀 매장이 잘 되는 노하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호영 대표님,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요식업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이제 식당 운영하고 있는 이호영이라고 하고요. 유튜브는 잘 파는 사람들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식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뭐 원래 요리를 되게 잘하거나 뭐 그런 요리에 소질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진짜 처음에는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돈 벌고 싶어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뭐 외식업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래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요식업에서 성공한 분이 계셨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아예 저희 가족 중에서도 장사 자체가 제가 아예 처음이고 외식업도 아무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원래 요식업 하기 전에 어떤 일 하셨었던 거예요? 원래는 운동했었어요. 운동선수 하고 코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외식업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나도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네. 뛰어드셨던 건가요? 운동하면서 만약에 진짜 잘 됐으면 그냥 계속 그쪽으로 갔을 텐데 막 거기서도 제가 막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니까 외식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호영님께 들어보니까 네. 강남에서 배달 1위 매장을 운영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안 하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매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강남 1위 매장에서는 돈을 못 버셨던 건가요? 벌긴 벌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은 못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뭐 장사하면 몰라서 그때는 진짜 몰라서 장사하면 한 달에 뭐 1,000만 원은 벌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도전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매출이 얼마 하셨나요?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처음에 오픈하고 3개월 만에 3천만 원 찍은 게 제일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영업시간도 늘리고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봐주면서 5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번다고 들으니까 네. 뭐 제가 요식업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재료비 30%, 인건비나 이런 그런 비용 30% 제외하더라도 5천만 원 중에 한 30%는 남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 버셨던 거예요? 우선은 그 인건비가 30% 정도 잡으면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에 지출하는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사촌 동생이랑 또 같이 일을 해서 이 수익을 나누다 보니까 또 더 작아졌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외식업 하는데 저도 뭐 한 30% 남겠지 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시는 브랜드를 받아와서 하는 거였어가지고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한 30% 남겠지 했는데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장사는 잘 됐지만 생각보다 별로 마진이 크지 않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돈을 벌지 못한 케이스인 거네요. 네, 처음에는 진짜 한 30% 남았거든요. 처음에는 한 30% 남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마진이 좀 줄어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요기요에서 배달의 민족 막 인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에도 약간 과금 방식이 광고 비용 지출하는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서 좀 이제 마진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처음보다는 마지막에는 한 15% 20%대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제가 18년도에 오픈해서 19년도에 가게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18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 배달 업종이 엄청나게 호황이었다고 하는데 이호영 대표님이 하셨던 거는 그 훨씬 이전에 하다가 이렇게 접고 나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직접 뭐 배달 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막 핫하게 배달이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강남에서 하면서 이제 주변에 다 배달 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앞집은 강남에 1등인 뭐 아구찜 하시는 분 이런 분도 계시고 같은 상가 내에 되게 잘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강남이 수요가 막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2배, 3배가 늘었다 이렇게까지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시기에도 그냥 한 1.5배 정도 늘었다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아이템이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는 국밥집 했었어요. 배달 국밥집 했었어요. 아, 그러면 그 국밥이라는 거는 배달 업종에서 좀 많이 하는 그런 주 아이템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희소한 아이템에 속하는 건가요? 국밥 배달시켜 드셔보셨어요? 한두 번 정도 있어요. 네. 그 제가 할 때는 18년도에는 약간 배달 자체도 막 엄청 활성화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국밥을 뭐 누가 배달시켜서 먹어 약간 이런 선입견이 좀 있던 시기였거든요. 약간 국밥은 뜨끈뜨끈하게 매장에서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선입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 강남에서 배달로 국밥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할머니들이 밤늦게까지 막 포장을 엄청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좀 많이 하는 업종이 아니었는데 배달을 지금은 이제 엄청 많이 하는 업종이 된 것 같아요. 배달로. 제가 배달로 국밥을 시켜 먹어보면 뭐 물론 나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가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붙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엄청 저렴하진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파는 입장에선 별로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마 처음부터 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도 국밥을 7,000원, 8,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때가 18년도에 7,000원, 8,000원 팔았는데 지금 보통 한 그릇에 10,000원이잖아요. 네, 요즘 거기다가 10,000원. 배달료도 붙고 막 하니까 국밥 혼자 먹으려면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왜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안 남냐. 근데 진짜 실제로 막 요즘에는 배민원이라는 시스템이나 뭐 아니면 배달료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 그릇 팔면 사실 적자 볼 때가 더 많아요. 정말요? 네, 13,000원, 14,000원으로 한 그릇을 보냈을 때 남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2그릇도 시켜주시고 3그릇도 시켜주시니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배달 업종은 이제 경쟁이 심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시장에서 다른 홀 매장으로 전환한 거지만 그게 지금 제가 잘 돼서 이제 전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도망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더 잘 된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되게 많고 뭐 아구찜 배달로만 하다가 지금 엄청 잘 돼서 그분은 뭐 아구찜 프랜차이즈 만드셔가지고 되게 더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계시고 뭐 저희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지금 29이신데 강남에서 김치찌개만 팔아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 파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한 15% 정도 마진이 있으시니까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또 그때 잘하시던 분들은 지금 다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로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굳이 이제 배달 시장이 안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그 시장에서 더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진입장벽이 높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다들 뭐 배달 매장 하나만 하다가 직영점을 뭐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 직영점 늘리는 거는 같은 레벨에 있는 거니까 매장을 하나 더 한다는 거는 그냥
같은 진입장벽에 똑같이 도전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뭐 자기만의 브랜드를 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뭐 한 단계 진입장벽이 높은 쪽으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배달하시다가 그 배달을 하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라는 또 한 단계 더 높은 진입장벽으로 가신다던가 그런 방향성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냥 배달 샵인샵 브랜드 받아가지고 장사하고 그냥 그 샵인샵 브랜드 늘리고 이런 거는 같은 레벨에서 계속 이제 수평 이동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좀 비추천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홀매장이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배달을 하든 아니면 다른 홀매장 요식업을 하든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과 개인 매장을 하는 거의 차이가 큰 건가요? 그죠. 네, 왜냐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무엇을 하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요식업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뭐 여러 가지 가맹비라던가 이런 걸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점주들은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진짜 프랜차이즈를 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프랜차이즈에서 돈 많이 버는 분을 일단 봤어요.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뭐 어떤 브랜드인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브랜드 고르는 게 되게 신중하고 어떤 회사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어떤 브랜드든 상위 1%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되게 뭐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되게 장사 잘 하시고 뭐 되게 수익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좀 알고 있었던 상식이랑 조금 다르네요. 저는 요식업 말못이지만 어떻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말하기로는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할 거면 교땡 치킨이라든가 비비땡 치킨이라든가 아주 최상위권의 브랜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무슨 떡볶이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야지 안 망하기 때문에 그게 권리금이 엄청 세다. 이런 얘기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교땡치킨도 아무데나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하려고 해도 이제 출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 브랜드 자체도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들어가는 자본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개인 매장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지금 하는 매장들이 다 잘 돼서 뭐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꿈은 없으니까 지금 하는 매장들이 잘 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 잘 정리가 되면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교촌치킨을 다 인수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뭐 베스킨라빈스를 다 인수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 나이 때 뭐 3, 40대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뭐 5, 60대보다 비교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도전해야 되고 이게 맞긴 맞는데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베스킨라빈스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뭐 2, 3억씩 넣고 한 달에 5, 600, 뭐 1000만 원 이렇게 벌 거면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냥 차라리 개인 브랜드 만들어서 내가 장사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는데 왜 굳이 베스킨라빈스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저는 그 진입장벽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베스킨라빈스 뭐 2, 3억 주고 뭐 3, 4억 주고 인수해가지고 더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 수요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팔 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양수 할 수도 있고 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지만 상가 같은 걸 갖고 있는 부자인 자산가 이런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를 풀 오토로 돌릴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정말 유용님은 만약에 부모님한테 그런 거를 차려줄 수가 있다면 풀 오토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풀 오토로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거 저는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가 매장에서 장사하고 손님들 만나고 이런 게 좋고 제가 매장을 성장시켜 왔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토로 장사한다는 거 수익률 개념에서 접근하는 건 되게 좋은 방식이긴 한데 장사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이제 손님들 마주하고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그런 데서 또 얻는 성취감이나 보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는 베스킨라빈스 매장 제가 하더라도 매장에 자주 갈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또 나이도 젊으시다 네.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사람들을 대면하고 고객들 원하는 거를 알아가면서 더 개선시키는 거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아예 뭐 제가 전혀 다른 업을 해가지고 이제 장사는 그냥 뭐 부업의 수준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은 장사 본업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손님들 더 잘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배달 전문 매장은 얼마나 유지를 하다가 접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시 홀매장 요식업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 배달 매장은 11개월 정도 제가 하고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몇 년 더 운영하다가 이제 다른 분한테 그 브랜드를 또 넘겼고 그리고 저는 일단 외식업 시작해가지고 그게 국밥집이었으니까 불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더위를 되게 많이 타가지고 이 불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안 쓰는 주방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식당이 샤브샤브 식당이거든요. 근데 샤브샤브 집은 육수만 잘 끓여 놓으면 불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다 쿠킹을 해서 드시니까 그래서 샤브샤브 집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샤브샤브 집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샤브샤브의 어떤 비법, 육수라든가 그런 소스? 저는 잘 모르지만 왠지 그런 비밀이 있을 것 같잖아요. 특별한 레시피를 알아야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뭐 공부라고 하면 공부인데 되게 유명한 샤브샤브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했죠. 그 기간이 있어요. 19년도에 이제 제가 배달 매장 그만두고 19년도에 오픈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다른 샤브샤브 집 가서 일을 하면서 또 배우고 이거는 좀 괜찮겠다 이건 좀 괜찮겠다 이런 것들 잘 모아가지고 소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도 흡수하고 또 이호영님의 새로운 레시피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샤브샤브 집이 탄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저는 진짜 외식 이런 요리에 대한 지식이 진짜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저는 그대로 뭐 제 생각에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 되는 데에서 하는 거를 처음엔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벤치마킹의 본질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책에서. 근데 벤치마킹의 본질은 이제 뭐 남들이 잘하는 걸 가져와서 내 방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거다. 그런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읽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벤치마킹 할 거면 우선은 나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거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냥 소스도 완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이 하고 가게 매장 테이블 사이즈부터 그냥 간판까지 그냥 간판도 이제 조금만 변형해서 만약에 마지막 글자만 좀 저희 상호로 바꾸고 그래서 거의 다 똑같이 글씨체도 그냥 다 똑같이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좀 잘 됐고 그 기간을 얼마로 잡았냐면 언제까지 따라 할 거냐 언제까지 벤치마킹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매장이 한 1억 정도 팔았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나도 1억 정도 팔 때까지는 그냥 저 사장님 하시는 대로 그냥 똑같이 해야겠다. 손님들한테 대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직원분들한테 대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똑같이 따라한 거라서 대단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호영 대표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TV에서 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요. 제가 뭐 요식업을 모르는 입장에서도 뭔가 거기 나오는 식당 사장님들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절대 바꾸지 않는 그런 똥꼬집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있죠. 백종원이라는 대한민국 요식업에서 1타이신 분이 와서 가르쳐주는데도 그거를 흡수하지 못하고 다 튕겨내는 그런 모습을 좀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호영님은 그 반대로 이곳이 잘 되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제가 그 전까지 그 배달 음식점 하기 전까지 뭐 외식업이라고는 그냥 잠깐 알바해본 거 그게 다였고 심지어 그 매장에서 뭐 요리하고 이런 경험도 거의 전무했어가지고 오히려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샤브샤브 식당의 성공 비결이 그 호영님이 배워오신 곳에 성공 비결을 그대로 갈아 넣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처음에 성공 궤도에 오르기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에 완전 똑같이 따라했고 심지어 저는 그 전에 제가 배우던 매장 사장님을 비용을 지불하고 매장에 와서 2주 동안 일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어요. 완전 똑같이 구현해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잘 자리를 잡았던 게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달 매출이 8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억이 좀 넘어가니까 그냥 제가 가격 올린 것만큼 조금씩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살짝 조금씩만 올라가면서. 그래서 되게 바람직한 매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매장. 탄탄하고 바람직한 매장인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샤브샤브 매장의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은 매장이 사실 두 군데인데 그 제가 계속 예시를 들고 있는 그 첫 번째 매장 그 매장은 지금 직원 6분에 아르바이트 2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매장도 비슷한 규모인가요? 두 번째 매장은 직원 5분으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 10명 넘는 직원분들을 이렇게 다 같이 가족으로 데리고 계신 건데 네. 호영님이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호영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더 경력이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진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뭐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보다 젊은 분들은 거의 없었고 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뭐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처음에는 모르겠고 그래서 막 엄청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달래보기도 하고 막 잘해드려 보기도 했는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그 인간관계잖아요. 직원분들하고 저의 관계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잘 자리를 잡게 된 게 그 공감하는 거를 잘 배워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하다 보니까 되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심리 상담 받으러 갔던 이유가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랑 되게 많이 싸워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려고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는 항상 여자친구한테 뭐 공감도 해주고 싶고 조언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항상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공감도 하고 그 조언도 해줄 수 있을까, 문제 해결도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도저히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상담을 받으러 찾아갔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심리대학원을 나왔지만 절대로 조언을 하지 않는데요. 평소에는. 절대로 조언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놀랐죠. 되게 조언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조언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근데 평소에는 그냥 공감만 한대요. 100% 공감만 한대요. 그리고 조언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 그 사람들한테만 조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다 공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헷갈릴 때가 있대요. 내가 지금 조언을 해줘야 되는가? 상대가 조언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헷갈릴 때는 또 직접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언을 해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공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받았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아예 제가 직원분들 대하는 태도를 바꿨어요. 그냥 평소에는 공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냥 평소에 그 공감 수치를 잘 쌓아놔야지 나중에 제가 조언을 하면 그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일하다가 되게 바빴던 날이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해주고 오늘 되게 바빴지 오늘 힘들었지 이러면서 나도 막 아까 일하다가 막 어깨 빠질 뻔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고 그때는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평소 일상생활에서 계속 공감 지수를 계속 쌓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접시를 하나 딱 떨어뜨려서 막 접시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공감을 쌓아놓지 않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실수했을 때 조언만 하는 사장님이라면 그게 자꾸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만약에 접시가 깨졌을 때 그때도 먼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접시 깨져서 너무 놀랐지 이러면서 나도 놀랐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언으로 근데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까지도 잘 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방식이나 직원분들 대한 태도를 바꾸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탈률이 되게 줄어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의 효율도 좀 높아진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이 방법이 되게 이 방법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게 네. 처음에는 이게 효율이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공감만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건 또 사장 입장에서는 계속 일을 한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내가 계속 투입하는 그 자원은 있는데 어떤 아웃풋이 없으니까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공감 지수를 잘 쌓다가 어떤 계단식으로 이게 성장이 팍 일어나요, 되게. 그래서 공감 지수를 평소에 잘 쌓다가 어떤 순간에 계단식으로 성장하면서 막 매장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퇴사율이 되게 낮아져서 반대로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엄청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신 거라서 저도 많이 배워야겠네요. 지금도 저도 먼저 선 공감, 후 뭔가 회의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선 공감을 언제 어디서나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네요. 샤브샤브 식당이면 당연히 맛이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긴 하겠지만 그런 샤브샤브 맛집 중에서도 다른 곳이랑 고객 경험이나 이런 거를 차별화하는 브랜딩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샤브샤브 맛집 했을 때 떠오르는 데가 딱 있으세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샤브샤브 하면 이렇게 생각회로가 돌아가거든요. 네네. 샤브샤브는 진짜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족발은 맛집 하면 딱 떠오르고 네. 뭐 짬뽕도 어디 맛집 하면 딱 떠오르고 이렇게 맛집이 개인 브랜드 맛집이 딱 떠오르는 메뉴가 있는 반면에 네. 샤브샤브는 어디를 가도 다 평범하다고 생각 들고 맛이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이 들고 프랜차이즈가 딱 생각이 나는 이유가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과 그런 인테리어나 그런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더 와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맛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메뉴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맛도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재료를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신선한 재료를 내가 받아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선한 식재료를 받아올수록 그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원가 네.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 막 신선한 식재료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냥 차이가 나긴 하는데 진짜 막 2배, 3배 이렇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저희가 소매로 구매하는 거는 막 유기농 이런 건 엄청 비싸잖아요.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근데 식자재 유통할 때 이제 조금 더 좋은 걸 쓴다고 해서 비용이 증가하긴 하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잘 모르고 비싸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데이터화하지 않아서 1년이나 2년 이렇게 돌려보지 않으니까 시도하기조차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1년 동안은 싸고 좋은 채소를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 1년 동안 장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싸고 좋은 채소는 없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제가 거래한 거래처에 저희 가게는 그냥 오늘 낙찰 받은 것 중에 제일 비싼 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도 엄청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한 3, 4년 정도를 장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이 정도 남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계속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샤브샤브 집에 갔는데 야채가 조금 시들어 있거나 그러면 여기 사장은 이런 거 안 보이나? 왜 신경 안 쓰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고객들이 샤브샤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그거를 보면 그만큼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진짜 이제 맛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뭐 어떻게 하면 소스 더 맛있게 하지, 뭐 육수 더 맛있게 하지, 고기 더 좋은 거 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이 메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서 좀 더 편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방향성이 맞으니까 남들보다 반만 일해도 그냥 성과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하셨던 강남 1일 배달 매장도 그렇고 샤브샤브 집도 그렇고 배달 매장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접으셨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창업하신 것들이 다 잘 됐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 비결에 이전에 운동선수를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런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운동선수라는 전 직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엄청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책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분모를 잘 파악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그 두 가지 일에 다 도움되는 일을 잘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운동을 해라. 시간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차라리 책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체력이나 아니면 뭐 지식 같은 거는 어떤 일을 해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공통분모적인 측면에서 운동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체력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하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장사를 해보면 장사하기 전에는 나 진짜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10시간 뭐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도전하면 전혀 안 쓰던 근육들을 사용하고 전혀 안 쓰던 일머리를 사용하니까 거의 뭐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쯤 몸살을 겪거든요. 엄청 심하게 몸살을 겪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저도 막 체력 되게 좋고 막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국밥 한 2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이걸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뚫고 갈 수 있었던 게 운동을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에 도전할 때도 한 번쯤 내가 그런 죽음의 구간이 오겠구나, 그런 걸 인지하고 있고 체력만 있으면 다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제 내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쉽게 더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호영 대표님이 최근에 잘 파는 사람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고 또 요식업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올려주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운이 좋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온라인에서 활동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 각지에서 사장님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만나 뵈면 되게 저도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느끼는 게 어떤 점을 느끼냐면, 되게 저보다 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오세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오시는데, 결국에 이제 가장 많은 층이 회사 다니시다가 퇴사하고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에 누구든 회사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잖아요. 80, 90 이렇게까지 할 수 없고, 누구나 자기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한국이 잘 살려면 당연히 자영업자가 잘 되면 한국도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해드리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유튜브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계속 자본을 투입하는 일들만 했었으니까 뭐 매장 하나 차리려면 그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또 제가 아예 자본이 안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를 노출시킬 수 있는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온라인 활동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올리고 거의 7만 뷰 가까이 나오셨는데 네. 그만큼 매장에서 고객들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던 것이 온라인에서도 이호영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게 성공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시지만은 앞으로 정말 유명한 유튜버가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까지 해오신 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 해오신 것 같은데
이게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또 창업을 해도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제 실력으로 온전히 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유튜브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또 자본 투입해서 또 사업해서 더 크게 키우고 또 자본 투입해서 사업해서 더 크게 키우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반대로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자본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저도 이제 약간 주춤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운이 잘 따라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변에서 이런 요식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이 사업 레벨이 높으신 분들도 운이 안 좋으면 삐끗하고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도 보셨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코로나가 그런 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니까 코로나 와서 폐업하신 분들 중에 뭐 운이 나빴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운이 되게 좋아서 안 되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제주도에서 식당 하시다가 막 엄청 큰 유튜버가 다녀가신 거예요. 100만이 넘는 유튜버가 다녀가고 매장에 계속 줄을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원을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인건비만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나가는 구조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붐이 꺼지면서 손님이 텅텅 비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다 나갔다고 해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그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뭔가 본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운이 좋아서 유튜버 분이 다녀가셨지만 결국에 매장을 내놓는 지경까지 지금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운이 좋다가도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꼭 운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바다 보이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흑돼지집 아니면 갈치집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관광객용 식당도 한번 창업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너무 부러웠어요. 막 관광객 식당은 매출도 엄청 커요. 잘 되는 데는 하루에 막 2천만 원씩 파는 식당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되게 작은 규모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매장은 되게 꾸준해요. 꾸준하고 지금 소득 수준에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 소득 수준을 가지고 또 어떤 걸 계획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그냥 만족하자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는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을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항상 계속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해보셨는데 주변에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뭐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해주고 싶은 말. 요식업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라? 아니요. 저는 우선 요식업 하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뭐 인생이 바뀌었고 지금 너무 그냥 잘 지내고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고 재밌는 일인데 이걸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제가 아예 안 해본 일이라서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자체가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그 뭔가 일이 하나 터질 때마다 엄청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터졌던 일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식업에 도전하시더라도 그냥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조건 다 해결이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왕 도전하게 되시면 계속 잘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제주도에서 10억 매출의 샤브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호영 대표님한테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로 약속했거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